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우리에게도. 하지만 그가 내게 남긴 건 그 말보다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1980년대 가난했지만 정만은 넘쳤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집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983년 봄, 경상도 어느 작은 읍내.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면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비공. 그게 아버지의 직업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손등에 밴 기계 냄새. 아버지는 늘 그런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 때론 9시가 넘어서, 말없이 방문을 열고 말없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나 아버지 아침상을 차렸고 6시가 되면 동네 장터로 향했습니다. 채소 장사, 고추, 상추, 깻잎, 파, 철 따라 들어오는 것들을 팔았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싱싱해요, 아줌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손님 앞에서만큼은. 하지만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이들 저녁 먹이고 설거지 끝내고 빨래 널고 나면 어머니는 부엌 구석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길고 긴 한숨. 그 한숨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잠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5 식구였습니다. 큰오빠, 언니, 그리고 막내인 나. 큰오빠는 고등학생이었고 언니는 중학생,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다들 그랬습니다. 동네 친구들 집도 비슷했고 학교 급식소 냄새가 가장 좋은 냄새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방 하나에 부엌 하나.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겨울에는 그게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겨울밤 화장실 가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니까요. 저녁 식탁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우리 반찬만 챙겼습니다. 더 먹어라. 고기 좀 더 먹어. 정작 어머니 앞엔 김치하고 된장찌개뿐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대화가 없었습니다. 아침 인사도 저녁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할 뿐. 어린 마음에도 알았습니다. 뭔가 우리 집 공기가 무겁다는 걸. 밤 10시가 넘으면 집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후, 담배 연기와 함께 나오는 긴 한숨. 아버지의 얼굴은 늘 어두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뒤에서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끔 아버지 쪽을 쳐다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우리는 그게 부부의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라고.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어머니는 밥상을 데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밥상을 내왔습니다. 일이 줄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많이요? 네. 그럼 돈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한숨은 더 길었습니다. 그렇게 1983년 봄이 갔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닥칠 일들을,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걸 견디셨는지를. 하지만 그때도 지금 생각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침묵과 어머니의 한숨 속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랑이 있었다는 것. 1983년 여름부터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줄어들면서 우리 집 식탁도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고기 반찬이 사라졌고 계란말이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이 없는 날이면 집에 앉아 계셨습니다.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시면서. 그런 아버지를 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여보.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장사를 좀 더 크게 해볼까 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돈은 어떻게 하려고? 이웃집 김 사장님한테 빌려볼까 해요. 장사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84년 초봄. 어머니는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시절 10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 집 월세가 3만 원이던 시절. 어머니는 그 돈으로 과일 도매를 시작했습니다. 사과, 배, 귤. 철마다 들어오는 과일들을 떼다가 장터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갔고 오전 내내 장터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돈이 조금씩 모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은 10만 원은 남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이라고 불리는 40대 중반의 남자. 말이 번지르르 하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좋은 거래처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거래처요? 네. 서울에서 직접 과일 떼오시면 중간 마진 없이 장사하실 수 있어요. 제가 루트 다 알아요. 어머니는 솔깃했습니다. 중간 마진을 빼면 수익이 2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서울까지 어떻게 가요? 제 트럭 있습니다.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대신 수수료만 조금 주시면 돼요. 수수료요? 네. 10만 원만 먼저 주시면 서울 가서 좋은 물건 싸게 떼올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민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보, 이 기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소. 네.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10만 원을 박 사장에게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가시죠. 제가 연락드릴게요. 박 사장은 환하게 웃으며 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사장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박 사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 서울로 올라갔다던데요. 빚 많이 지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빚이요? 네. 동네 사람들한테 돈 빌린 게 한둘이 아니래요. 그날 밤 어머니는 말없이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10만 원. 그 돈이면 우리 가족이 석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만 피울 뿐. 그날 밤부터 우리 집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남남처럼 우리는 그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쳐다보는 눈빛. 당신이 말렸어야죠. 아버지가 담배 피우며 돌아앉는 모습. 내가 뭐라고 했소?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게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야, 너네 집 요즘 장사 안 돼? 아니, 근데 왜 도시락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 그냥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우리 집은 괜찮다고. 큰오빠는 더 심했습니다. 친구들이 PC방 가자고 해도 학원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1,000원이 없어서, 친구들 앞에서 가난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언니는 급식비 내는 날이면 학교를 쉬었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 안 고파. 나 이거 안 먹어도 돼. 난 원래 고기 안 좋아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조금은 덜 비참했습니다. 1984년 가을. 어머니는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했습니다.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또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었고 위로할 말도 없었으니까. 우리 집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은 채. 세상은 냉정했고 우리 가족은 그 냉정함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 집 저녁 식탁에는 김치찌개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할 힘조차 없었으니까. 어머니의 한숨은 더 깊어졌고 아버지의 담배는 더 많아졌고 우리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 다른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1985년 1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날씨. 우리 집 단칸방은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연탄 한 장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그때 막내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춥고 머리 아파. 좀 있다가 나을 거야. 이불 덮고 자거라. 어머니는 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열은 더 올랐고 기침은 심해졌습니다. 밤새 기침을 하는 나를 보며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오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봐야지. 어머니의 대답은 흐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못 일어나겠어.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뛰어왔습니다. 내 이마를 만져보더니 말없이 나를 업었습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돈이.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없이 나를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내 가슴에 댔습니다. 폐렴입니다. 심한데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틀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최소 일주일은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 1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15만 원.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냥 약으로만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약만으로는 안 돼요. 꼭 입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 생각해서라도 입원시키세요. 늦으면 더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진료실 밖 복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돈 없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애가 저런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소리 없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버지는 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애는 어떡하고요? 돈을 구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빌릴 데도 없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때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집에 가도 돼. 뭐라고? 진짜 괜찮아. 그냥 자면 나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나를 업고 걸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불었지만 아버지의 등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뒤를 따라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뭔가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음을 끓여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봐. 나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목이 아파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는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밤 9시가 넘었습니다. 나는 다시 열이 올랐습니다.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컥, 컥. 어머니가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나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 알아. 금방 나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크고 거친 손, 기름때가 밴 손. 그 손이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빠, 병원도 못 보내주고. 아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평생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 없던 아버지. 말없이,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박 사장한테 돈 안 빌렸으면, 그 돈만 있었으면, 당신 잘못이 아니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둘 다 잘못했소. 여보, 이 세상이 우릴 너무 힘들게 했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여전히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지켜야 하오. 그날 밤, 아버지는 밤새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찬물 수건으로 내 이마를 식혔습니다. 큰오빠와 언니도 잠들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이 한 방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일 나가야지. 이 새벽에요? 돈 벌어야지 않겠소.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오늘부터 밤 일도 할 겁니다. 택시도 모는 거 있으니까. 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나가야죠. 당신은 애 봐야지. 큰애가 볼 수 있어요. 저도 일해야 돈이 모이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오랜만에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다짐이 있었습니다. 사흘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돈을 모았습니다. 이웃집에도 사정 이야기를 하고 조금 빌렸습니다. 15만 원. 모자란 건 외상으로 하기로 병원과 약속했습니다. 가자. 아버지가 나를 다시 업었습니다. 병원 입원실. 하얀 침대에 누웠습니다. 링거가 팔에 꽂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 미안할 거 없다. 우리가 미안하지.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여전히 좁고 낡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평생 처음 건강해라. 그게 전부였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다짐도.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 가족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1995년. 큰오빠는 28이 되었고, 언니는 26, 나는 23이 되었습니다. 큰오빠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형, 대학 안 가. 너나 가. 나는 돈 벌어야지. 큰오빠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집에 보내면서 언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의 말단 직원. 엄마, 나 서울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래라.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언니의 짐을 싸주었습니다. 언니가 떠나던 날,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흔들 뿐. 나는 지방 대학에 갔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주말마다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나도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서울 회사 들어갔어요. 그래, 잘 됐다.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씩 떠났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부모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릴 차례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1995년 가을, 우리 세 남매가 모두 집을 떠나고 그 단칸방엔 아버지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55의 아버지, 53의 어머니. 세월은 그들을 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버스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무릎이 아팠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아직 괜찮다.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20년 넘게 앉아서 장사를 했더니 허리가 완전히 굽어버렸습니다. 등도 굽었습니다. 똑바로 서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엄마, 병원 가보세요. 언니가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어머니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낡은 단칸방. 20년을 살았던 그 집.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아침을 차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요. 예전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원망이 아니라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밥하세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반찬은 두세 가지. 김치, 된장찌개, 나물 하나. 애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큰오빠는 일요일 오전, 언니는 토요일 저녁, 나는 일요일 저녁. 엄마, 나 잘 지내. 그래.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응. 엄마는? 나야 뭐 그냥 그렇지. 전화는 늘 짧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색해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 다 떠나버렸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집에 왔습니다. 한두 시간 차를 타고 큰오빠는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는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혼자 왔습니다. 좁은 방에 6명이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잡채, 전, 갈비찜.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큰오빠 아내가 말했습니다. 됐어. 명절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일 이제 그만하시지 그래요.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형님이 매달 돈 보내드린다니까 쉬세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쉬나.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식들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있다가 우리는 다시 떠났습니다. 잘 가라.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해라. 어머니와 아버지는 문 앞까지 나와서 우리가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것처럼. 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애들 다 컸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늙었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배만 피울 뿐. 밤이 되면 두 노인은 나란히 누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연탄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연탄불을 갈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 나가고 없으니까. 에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소리에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저녁 7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추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좀. 국 끓여놨어요. 그래요. 두 사람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내일 큰애한테서 돈 온대요. 그래요. 안 받으면 안 되나. 애 마음인데 뭐. 그래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평생 바라본 건 오직 자식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더 편한 삶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은 다 떠나고 그들만 남았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낡은 집, 세월만 그들 곁에 쌓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어머니의 등은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생이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애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떠나도 그리움은 남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로 버티면서 2000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큰오빠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서울 가면 더 많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큰오빠는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언니는 더 멀리 갔습니다. 미국으로. 남편의 발령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2년만 다녀올게. 금방이야. 그래. 잘 다녀와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야근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던 전화가 2달에 한 번이 되었고 3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바빠. 그래. 건강 챙기고. 응,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추석에는 회사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괜찮다. 일이 중요하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면 아버지는 한참을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은 하나씩 멀어졌습니다. 거리로도 마음으로도. 다들 바쁜가 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명절에도 안 온다는데. 일이 있다잖아. 그래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이 된 아버지는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눈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정비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님, 이제 그만두셔야겠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큰일입니다. 회사에서 권고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일했던 곳에서. 다녀왔소. 일찍 오셨네요? 그만뒀소. 네.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이제 일 안 해요? 못하게 하더이. 그날부터 아버지는 집에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마당에 앉아 있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봤지만 나이 때문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비용이 너무 컸습니다. 괜찮아요. 이대로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두 노인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어머니는 부엌에. 밥하세요. 그래요. 국 끓였어요. 그래요. 하루에 나누는 대화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돈이 왔습니다. 큰오빠가 보낸 30만 원. 나와 언니가 각각 보낸 20만 원씩. 한 달에 70만 원. 이걸로 쓰세요. 큰오빠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왜 안 쓰세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애들 돈인데 어떻게 쓰나. 그래도 보낸 건데. 나중에 애들한테 돌려줄 거요. 아버지는 고집스러웠습니다. 2003년 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당뇨 합병증입니다. 관리 안 하신 지 오래되셨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입원하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일단 2주 정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다. 입원했다.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큰오빠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큰오빠가 내려왔습니다. 나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언니는 미국에서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어머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입원 2주째.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식단도 조절하시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퇴원하는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괜찮아요. 조심해서. 평소에 말이 없던 아버지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좀 쉬세요. 고마워요. 내가 밥할 테니 걱정 마시오.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당신이요? 해봤소. 병원 있을 때. 그날부터 아버지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국은 짜고 밥은 설익었고 반찬은 맛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 마시오. 진짜예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드세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 아니오. 오후가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 없소? 없어요. 약은 먹었고? 네. 좀 쉬시오. 당신도 피곤할 텐데. 괜찮소.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계란도 부쳤습니다. 맛 좀 봐주시오. 아버지가 국 한 숟가락을 떠서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맛있어요. 진짜요? 네. 많이 늘었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오늘 약 다 먹었소? 네. 내일 병원 가야 하오. 알아요. 내가 같이 갈 테니 걱정 마시오. 당신 고마워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매일같이 투덜거리지 않고 도시락을 싸서 병원에 같이 갔고 약 먹는 시간을 확인했고 밤마다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이렇게 둘이서만. 오래됐소. 그러게요. 오래됐네요. 당신 힘들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나 돌보느라. 아니요.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빚진 게 많소. 무슨 소리예요? 평생 고생만 시켰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우리 둘 다 고생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서로 좀 의지하며 살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그리고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노인은 그렇게 서로의 존재로 버텼습니다. 빈 방에 남은 건 두 사람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2005년 겨울, 어머니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당뇨는 계속 악화되었고 신장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오셔야 해요. 큰오빠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괜찮다. 내가 데리고 다닌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는 힘드실 텐데요. 괜찮다고 했다.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65살의 노인이 63살의 아내를 내가 걸을 수 있어요. 아니요. 힘드실 테니 업고 가겠소. 당신이 더 힘들잖아요. 괜찮소. 병원까지는 버스로 30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버스에 태웠습니다. 투석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시간 내내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다만 가끔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 집에 가서 쉬어요. 아니요. 여기 있겠소. 4시간이나 걸리는데. 알고 있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투석이 끝나면 어머니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무거울 텐데. 당신은 가벼운 사람이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농담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약해졌습니다. 밥을 먹기 힘들어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파요? 조금. 병원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니오? 괜찮아요. 이 정도면. 2005년 11월 어머니가 다시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큰오빠가 내려왔고 나도 휴가를 내고 내려왔습니다. 언니는 미국에서 급히 비행기를 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만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까요? 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큰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가족들 모두 들어오세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언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걸. 아니다. 너희들 바쁜 거 아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머니는 우리를 하나씩 쳐다봤습니다. 큰애, 너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제일 고생했어. 대학도 못 보내고. 미안하다. 어머니. 큰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애, 너도. 네, 엄마. 미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이제 한국 들어올게요. 아니야. 거기가 좋으면 거기서 살아. 엄마는 괜찮아. 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막내야. 네, 엄마. 너는 어릴 때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요. 그래. 건강해야 한다. 엄마 닮아서 몸이 약하니까 꼭 챙겨 먹어라. 네, 엄마.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다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뿐. 여보.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요?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내가 미안하오. 당신을 고생만 시켰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고생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말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말해보시오. 아이들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 시절엔 다들 힘들었잖아요. 자주 못 와도, 연락 못 해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얘들도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알겠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말하시오.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꼭 해야 할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당신은 평생 혼자 견뎠잖아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당신도 같이 편하게 살아야지. 저는 이제 편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어머니는 우리를 하나씩 다시 쳐다봤습니다. 서로 잘 지내라. 네, 엄마. 싸우지 말고 형제끼리 도우면서. 네, 알았어요.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큰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 나가주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여기 있게 해주시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나 두고 어딜 가려고 그러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복도에서 우리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당신 수고했소.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어머니는 63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자식들만 바라보며 남편을 묵묵히 지키며 살았던 한 여자.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친척 몇 명, 옛날 동네 이웃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 내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만 어머니 사진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드세요. 큰오빠가 밥을 가져왔습니다. 됐다. 드셔야죠. 어머니가 보시면 슬퍼하십니다. 그래도 안 넘어가는구나. 아버지는 한 숟가락 떴다가 내려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언니는 미국으로, 큰오빠는 서울로, 나도 서울로. 아버지만 그 집에 남았습니다. 혼자, 텅 빈 집에,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 집에, 아버지는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마당에도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앉던 자리, 그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디 갔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풍경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불을 폈습니다. 혼자.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밤. 당신. 아버지는 옆자리를 쳐다봤습니다. 빈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65살의 노인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모르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을 잃은 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2008년 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방에서.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침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밥은 드시고 계시고요? 먹는다. 건강은요? 괜찮다.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 추석에 갈게요.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지 마라. 왜요? 바쁠 텐데 뭐 하러 오나? 그래도 됐다. 나 혼자 괜찮으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이 오는 것도 마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워하신다는 것을,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형, 아버지 목소리 이상하지 않아? 내가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나도 느꼈어. 요즘 힘 없으신 것 같더라. 우리가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것 같은데. 2008년 5월, 큰오빠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뭐라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발견하셨어. 병원으로 실려갔대. 지금 어디야? 시내 중앙병원. 나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고향까지 3시간. 속도 위반을 하면서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검사 중이야. 무슨 일이래? 뇌졸중이래. 집에서 쓰러지신 지 몇 시간 됐을 거라고. 혼자 계시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미국에서 급히 왔습니다. 이틀 만에 우리 세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반쯤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큰오빠가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를 봤습니다. 왔구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팔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어눌했습니다. 왜? 다들 왔나? 바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와야죠. 의사를 만났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꽤 심합니다. 재활이 필요한데 완치는 되나요? 나이도 있으시고 늦게 발견하셔서 예전처럼 되긴 힘들 겁니다. 그럼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는 상의했습니다. 아버지를 어떡하지? 혼자 두면 안 되잖아. 그럼 모시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모실게. 큰오빠가 말했습니다. 형이? 응. 서울에 모시고 갈게. 2주 후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큰오빠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고향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팔아야 할까? 아직은 두자. 나중에 생각하고. 그래, 일단 집만 정리하자. 낡은 집, 40년을 살았던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집 냄새, 어머니의 냄새. 여기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옛날 그대로야. 우리는 방을 돌아봤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어머니가 쓰던 화장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짐 정리하자. 큰오빠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 아직도 여기 있네. 아버지가 못 버리신 거겠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들, 옛날 사진들, 그리고 이게 뭐지?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에게. 어머니 글씨야. 언니가 말했습니다. 편지를 쓰신 거야?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열어봐도 될까? 모르겠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열었습니다. 큰오빠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큰오빠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난 후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당신이 먼저 떠난 후 제가 읽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큰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제대로 당신에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며 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고 싶어요. 당신 고마웠어요. 힘들었을 텐데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셨잖아요. 말은 없었지만 저는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박 사장한테 속았을 때 당신은 저를 원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마디도 안 하셨죠. 그게 더 미안했어요. 차라리 화를 내주셨으면 덜 괴로웠을 텐데. 막내가 아팠을 때 당신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당신도 저만큼 힘들었구나. 당신도 저만큼 무서웠구나. 당신은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당신 없이는 우리 가족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쓰러질 때마다 당신이 저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큰오빠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자주 못 와도 연락 못 해도 그건 아이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큰애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요. 대학도 못 가고 일찍 돈을 벌었죠. 그 아이가 제일 미안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아이니까요. 딸애는 멀리 있지만 항상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할 때마다 느껴져요. 그 아이도 힘들 텐데 우리 걱정하느라 더 힘들 거예요. 막내는 우리 닮아서 몸이 약해요. 그 아이 건강만 챙겨주세요. 그것만 부탁해요. 여보, 우리는 평생 가난했어요.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알아요. 그걸로 됐어요. 당신 혼자 남으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친구들 만나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당신은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그리고 이 말만은 꼭 하고 싶어요. 여보, 사랑했어요. 말은 못했지만 제 평생 사랑한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당신을 만나 가족을 이루고 함께 늙어가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어요. 고마웠어요, 여보.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날짜는 2004년 10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걸 알고 계셨을까? 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큰오빠가 서랍을 다시 봤습니다. 편지가 있던 곳. 편지 봉투가 낡아 있었습니다. 여러 번 꺼내본 흔적. 종이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읽으신 거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읽으신 것 같아. 우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말없이 살았던 아버지, 냉정해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매일 밤 이 편지를 읽으며 살았다는 것을,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혼자 남은 밤마다 이 편지를 꺼내 읽었을 아버지. 우리 너무 늦게 알았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혼자 계시는 동안 우리는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사진 한 장이 더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둘이 나란히 서 있는 흑백 사진. 사진 뒷면에 아버지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낡은 방에서, 부모님이 40년을 살았던 그 공간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08년 여름, 아버지는 큰오빠 집에서 지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은 조금 나아졌지만 오른쪽 팔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큰오빠 부부는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챙기고 병원 치료에 데려다 주고 밤에는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아버지,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없다. 고맙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오빠네 손자들이 뛰어놀 때 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아니다. 너희들끼리 놀아라. 조심스러웠습니다. 짐이 되는 게 싫으셨습니다. 언니와 나는 주말마다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됐다. 너희들 바쁠 텐데. 괜찮아요. 시간 있어요. 그래, 조금만 나가자.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셨습니다. 예전처럼 씩씩하게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가요, 아버지. 나이 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뭐 생각하세요? 어머니. 어머니요? 이맘때 어머니가 좋아했지. 여름. 아버지는 처음으로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터에 여름 과일이 많이 들어올 때였어. 어머니 표정이 밝았지. 수박, 참외 팔 때. 아버지는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보고 싶구나. 2009년 초봄.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밥도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다. 식사를 거의 안 하시잖아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를 만났습니다. 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가요? 네.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치료는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뭐. 담담하셨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우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언니는 미국에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거야. 병실에서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가끔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일 안 하나? 괜찮아요, 아버지. 우리 여기 있고 싶어요.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느 날 밤, 큰오빠와 단둘이 있을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큰애, 네, 아버지. 너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제일 고생했어. 아버지가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 때문에. 동생들이 학교 다녔어. 너 때문에. 집이 버텼어. 큰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와 있을 때는 딸애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버지. 남편하고 잘 지내고. 그럴게요. 어머니 많이 닮았구나. 착해. 나와 있을 때는 막내야. 네, 아버지. 너 어릴 때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요. 그래. 건강해야 한다. 건강이 제일이야. 네. 건강하게 잘 살게요. 그래. 2009년 4월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구나. 집이요? 고향집. 그 집. 지금은 힘드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가보고 싶어. 의사와 상의했습니다. 이동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가족들이 원하신다면 잠깐만 다녀오세요. 무리는 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그 집,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를 모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빈집에 대고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후 그대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이 있는 곳, 40년을 함께 살았던 그 방. 여기 좀 앉아 계실래요? 그래. 아버지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우리는 조용히 나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있게 해드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당신 참 고생 많았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 못해줘서 미안했소. 보고 싶소. 매일, 매일 보고 싶었소. 그 편지, 매일 읽었소.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소. 그래서 버틸 수 있었소. 당신이 한 말, 잊지 않았소. 아이들 원망 안 했소. 다들 열심히 사는 거니까. 당신 말이 맞았소. 이제 당신 만나러 가도 되겠소?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으시오? 나 곧 갈 테니. 우리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으면서. 그날 저녁,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밤, 가족 모두 함께. 아버지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아버지,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손에 쥔 채 40년을 함께 산 집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09년 4월 15일 아버지는 7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가족을 위해 말없이 버텨온 한 남자.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니 곁에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나란히 40년을 함께 살았던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장례식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그 집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았던 그 방, 낡은 이불, 낡은 옷장,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이 집, 어떡하지? 팔까? 아니, 그냥 두자. 왜? 그냥, 이대로 두고 싶어. 엄마 아빠 흔적이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 집을 그대로 뒀습니다. 가끔 찾아와서 청소만 하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장소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큰오빠는 50을 넘었고 언니도 나도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었는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말은 없었지만 사랑했던 그런 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 어머니의 긴 한숨,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말은 서툴러도 표현은 부족해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부모로. 어느 날 나는 어머니가 쓰셨던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 그래요, 어머니. 다음 생에서도 또 그 다음 생에서도 부디 아버지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때는 좀 더 편하게, 좀 더 행복하게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사세요.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엔 눈부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늘 냉정했지만 부모님은 따뜻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침묵을, 어머니의 한숨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고맙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평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평생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제 편히 쉬세요. 두 분 함께.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갈게요. 두 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시절 부모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말은 없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셨던. 오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늦지 않게.